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질 분들입니다. 봉보라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예요.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정상근 기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죠? 네, 분수령 맞은 화천대유입니다. 50억입니다. 50억. 네. 자,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라는 사람이 용산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출석을 했는데 일단 출석할 때 언론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혹이 많은 만큼 참 여러 가지 얘기들 의혹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런 것,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뭐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0여 명으로 추정되는 초호화 법률 고문단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 좋아하던 형님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던 분들이다. 이 대가성은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자금을 인출해서 이 본인이 현금화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기사를 쓰는 건 자유지만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회사 돈을 빌린 이유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운용비로 썼다면서 계좌에 다 나와 있고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최 교수님, 곽상도 의원 아들의 또 퇴직금 지금 뭐 어제 아침부터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이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30대잖아요. 32세, 31살, 31살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한 5년 9개월, 6년을 좀 적게 했어요. 6년보다. 그런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물론 최근에 이제 퇴직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성과급이라고 말을 좀 바꾸긴 했으면 어쨌든 성과급이든 퇴직금이든 50억을 받았다. 성과급 해다가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산재 위로금이라고 그렇게 그러고. 또 말이 바뀌었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50억을 받는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어느 누가 일반적으로요. 최일구 앵커도 오랫동안 MBC 근무하셨잖아요. 퇴직금 받을 때 뭐 2억, 3억 이 정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죠. 근데 50억을 5년 9개월 일한 젊은 청년이 50억을 받았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 퇴직금이라는 게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달에 300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죠.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적립해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6년 근무했으면 3 곱하기 600만 원 하면은 1,800, 2,000 뭐 1,800, 그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50억이에요. 50억.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이해를 할 텐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그 직장에서 매달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일하는 젊은 층한테 얼마나 큰 박탈감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거기서 그 고문으로 일을 했었고요. 본인의 아들이 거기 취직해서 이 정도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 의혹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곽상도 의원의 이런 국회의원 물론 그전에는 또 정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 했고 민정수석을 했죠. 민정수석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관에 무슨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돈을 퇴직금으로 젊은 그 청년이 받았고 그게 6년도 근무를 안 했는데 그 정도 퇴직금을 받고 나온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인 퇴직금을 받고 나왔다면요. 뭐 그럼요. 누가 의혹을 갖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그 박용수 특검 딸 40살이던데 이분도 이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이 이 화천대유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화천대유가 소유한 이 대장동의 이 84제곱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는데 이 분양가가 한 6, 7억 원 정도인데 현재 아파트 호가 지금 부르는 값이 한 15억 원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원래 다른 사람한테 분양이 됐었는데 이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다시 이 아파트를 지금 소유하고 관리를 해왔는데 이 박영수 전 특검 측은 그 해당 지역이 송전탑 문제 그리고 교통이 좀 불편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그래서 화천대유가 직원들에게 매입을 제안했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 참 위치도 좋고 그러는데 이 분양을 당첨이 됐는데 포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금액이요. 그게 지금 분양가는 한 5, 6억 됐어요. 6억, 7억. 비싸도. 근데 현재 시가가 15억입니다. 그게 6월 달이라는 건데 예. 지금 9월이니까 석 달 전에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 과도한 퇴직금 이 논란이 커지니까 곽상도 의원 측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얘기해서 2020년 6월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그러니까 9개월 후죠. 5억 원 체결하고 9개월 후에 50억 원 지급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9개월 만에 5억에서 50억으로 변경되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 돈을 성과급으로 준다는 것도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선제 위로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곽병채 씨거든요. 그 돈을 받으신 분이 이분이 아들. 네, 아들이 50억을 받는 게 산재 위로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재라고 하는 건요. 재판에서 이기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일반 대기업 산업재 인정받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힘 받아도요. 진짜 몸이 이제 뭐 그 엄청나게 많이 다쳤을 때 그랬을 경우에 뭐 10억, 20억 받는 게 그것도 잘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회사에서 산재 위로금으로 지금 현재는 뭐 이석증 뭐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연상 뒤에서 뭐 소리 들리는 그렇죠. 거. 그 정도를 50억을 산재 위로금으로 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는 것도 보면 일반 대중들이 경험하거나 상식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수사를 통해서 정말 곽상도 의원이 아무런 혜택을 안 준 거냐 아니면 혹시나 뭐가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을 밝혀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김만배 씨는 오늘 경찰 출석하면서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김만배 씨도 같은 얘기였는데요.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산재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프라이버시라면서 이 정확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지금 회사를 그만뒀는데 퇴직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그분은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진봉 교수님, 곽상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계를 냈어요. 예, 탈당계를 냈습니다.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이었거든요. 아마 그걸 앞두고서 본인이 처벌받을까 봐. 예를 들면 탈당을 안 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당을 해버리면 징계도 못 해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본인이 그에 앞서서 대구시당에 이제 본인이 탈당기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어서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징계가 올 것에 대한 어떤 그걸 좀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 있다고 그렇게 공격을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공격을 해왔는데 결국 거기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다 이러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제 당이 또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걸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전북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소식 듣고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곽상도 의원 이제 탈당했다고 그랬더니 네. 도마뱀이 꼬리 자른 건데 도마뱀이 꼬리 잘렸다고 도마뱀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상 기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퇴직금 관련해서 말이에요. 곽상도 네. 의원 아들 미리 추석 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노컷뉴스 보도였는데요.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이 당 일부 인사들이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 퇴직금 수령을 한 것을 최소한 추석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추석 연휴 전인 한 2주 전쯤에 이 당내 소식통을 통해서 이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직접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했고 또 곽상도 의원도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곽상도 의원의 그 아들 그 월 급여뿐만 아니라 이 50억도 거론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후 언론에 공개된 자료는 월 한 200에서 3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만 공개가 되고 50억 원은 공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뭐 다니긴 다녔는데 한 달에 월급 250만 원 거기 그랬었죠. 다녔다. 그렇게 이 얘기만 얘기했었는데요. 들었어도 이 취업 못하고 있는 취준생들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들 상실감 느꼈는데 50억. 50억이 나온 거예요. 네, 이 50억을 국민의힘 그 원내 지도부가 알았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위해 숨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만 해도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비리, 특혜, 특권,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다 이렇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저 밖에 김경래 PD가 예. 설명이 조금 길어 길다. 보인다. 간결한 맛이 떨어진다. 간결하게. 이런 또 메뚜기를 보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최 교수님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죠? 당황한 윤석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 예. 얘기죠. 예. 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예. 가장 또 기억에 남고 그러는 것이 예.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한테 당신 저 작게 5015가 뭔지 압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작게, 요 예. 상황을 예. 듣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작게 5015가 뭐냐 물으니까 예.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작계가 작전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작전 계획 5015라고 해서 이제 전시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거예요. 작전 그렇죠. 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하는 답변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 작게 5015가 만약에 작동이 되면 이미 그거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미 한미 연합 그 예. 이제 군에서 이미 결정된 결정된 사항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매뉴얼이니까. 그렇죠. 결정되고 나서 그 매뉴얼에 따라 작전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합의가 끝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제서야 전화해서 합의를 하겠다는 투로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작전 계획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왜냐하면 보수하면 또 뭘 강조합니까? 안보를 안보죠. 강조하는 안보 이슈잖아 이거는. 안보 이슈인데 안보 이슈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대통령에서 자격이 있는 거냐라고 홍준표 후보가 지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준비되지 않은 후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식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잘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뭐 청약통장 같은 경우 일반 국민의 정서와 직접 동떨어진 그런 답변을 하면서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밀어붙여서 윤석열 후보의 표를 가져오려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공격이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작게 5015는 중요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작게 밑줄 몇 5015. 개 쳐요 그러면? 5,015개를 치겠습니다. 준비가 안 최 되네요. 교수님. 5,015개를 언제 치고 있어요 밑줄을. 아주 중요하다 이런 그럼 얘기죠. 15개만 치십시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밖에 있는 김경래 PD 보고 예. 작게 5015가 뭐냐 이렇게 모르죠.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하면 돼요. 그럼요. 라디오 PD가 모를 수도 있지. 그렇지 모를 수도 근데 있죠. 이거는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국가 안보를 다 이 대통령한테 모든 국민이 국군 위탁을 한 건데 통수권자잖아요. 이걸 모른다는 거는 참 그렇더라고요. 김여정 부부장 담화 질문도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윤석열 후보가 언제 했죠 이러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4일에 이어서 25일, 그러니까 연이틀 담화를 냈거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종전선언 관련해서 담화를 낸 것이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에게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 그 담화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언제 그런 담화를 냈느냐 네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공부 좀 하셔야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되실 분이라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특히나 뭐 경제도 그럼요. 중요합니다만 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최 교수님 그리고 이 탄핵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예. 유승민 후보가 또 충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충돌을 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권 후보가 되기 전에는 적폐청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거기서 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5년 구형 받았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물어본 거예요. 45년 구형했는데 사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예전에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즉답을 피했었어요.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인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댁에 돌아가게 해드려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은 사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연 그 말을 애둘러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20, 30대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물론 보수정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많지만 중도정에 있는 분들은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경선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면연이 어떤 형태로 파장이 불러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 45년이나 구형을 놓고 이제 와서 사면시킨다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45년 구형은 판사가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판결은 근데 구형을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판결은 그렇게 하더라도 45년 구형은 검찰이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8명 아닙니까 후보가? 예, 그렇죠. 이제 10월 15일쯤 이제 4강으로 좁혀지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 일정이. 저 최진봉 교수님 예언 한번 해보시죠. 또 뭐 예언을. 항상 뭐 틀리긴 하십니다만은 누가 돼요? 일단 3명은 뭐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4강 4강이니까 3명 그중에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3분은 들어갈 것 같고 2강 1중이라고 예,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분이, 한 명. 마지막 한 분이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상당히. 못 하신다 이거죠. 예언. 괜히 했다가 틀릴까 봐. 네. 자, 정상 기자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민주당 호남 경선입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광주 전남하고 이 전북하고 했어요. 네, 네. 자, 광주 전남 토요일 얘기부터 해보. 이낙연 후보가 아주 신승을 거뒀어요. 토요일 날은. 네, 맞습니다. 이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호남 경선에 사활을 걸어왔는데 이 광주 전남 경선은 그 이낙연 후보가 47.1%를 기록해서 46.9%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다만 표차가 불과 122표. 네, 0.17% 포인트. 네, 그 정도 차이였는데요. 그 전문 용어로 아주 근소한 네, 차이네요. 아주 근소했는데 그 이낙연 후보 측은 이 광주 전남 경선 직후에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어제 네. 전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는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은 이재명 후보 54.55%를 득표를 했고요. 이낙연은 38.48%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세 번째로 5.2%를 득표를 해서 전체로 보면 아까 정상 기자 얘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약 100여 표 정도 차이가 나는 이번에 7천여 표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참 죄송합니다. 12만 표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통계로 하면. 그러니까 누적으로. 누적 같은 경우에 누적 투표율이요. 이재명 후보는 53.01%, 이낙연 후보는 그보다 한 12만 표 정도 떨어진 그 정도의 표를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호남 전체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또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세론이 어느 정도 굳혀져가는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 일정이 10월 10일 날 네. 이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최종이 결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과반을 못 넘긴 후보가 그렇죠. 생겨서 결선을 할 14일이나 15일 날 또 결선까지 갈 거냐인데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 전망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호남이 가장 중요했고요. 호남에서 주로 대부분 이제 전략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호남의 이런 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서 아마도 이제 물론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을 1차 경선에서 끝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뭐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영남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주도에서 경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에 그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이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이제 부울경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요거 앞두고 어제 김두관 후보는 또 이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줬어요. 네, 어제 전북 경선 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36살 때부터 뭐 남의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꿈꿨지만 그 많은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또 본인의 완주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정권 재창출이고 또 단결과 승리를 위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로 결선 없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는 어제 전북 경선 결과 나오면서 이제 바로 네네. 후보에서 사퇴를 한 거고요.
자, 최 교수님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유력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세론이 굳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호남 지역에서의 결정이 중요했는데 사실 전남 지역에서 약간 이낙연 후보가 앞서면서 기회를 갖는 것 같았는데 전북에서 이게 뒤집어지면서 7천여 표 차이로 네. 그러면서 대세론이 다시 힘을 얻게 돼서 아마도 대세론이 전반적으로 민주당 경선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